지금 시간에 이제 우리가요 지역권하고 전세권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역권이 있죠. 이 지역권은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보통은 토지가 격지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지역권도 이렇게 토지가 붙어 있어도 되죠. 인접해도 되죠. 그런데 보통 토지가 인접해 있을 때는요 우리 이제 상린 관계를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있으니까 보통은 두 당사자가 합의로 보통은 다 정하죠. 그걸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요 길을 이렇게 내죠. 이것을 뭐라 한다? 통행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갑토지죠. 이것을 뭐라 한다? 요역지다. 요구하는 거죠. 의리역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는 반드시 일필지 토지이어야 되죠. 그런데 승역지는요 일필지의 일부 또는 전부여도 되죠. 이 말의 뜻은 뭐냐? 승역지에는 여러 개의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오로지요 요역지의 편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권을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요역지고 여기가 뭐가 된다? 승역지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요역지다 승역지다 이렇게요. 이 요역지 소유자라고 한다. 이것을 지역권자라고 얘기하고요. 승역지 소유자라고 한다. 이것을요 지역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자, 너는 지역권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요 요역지가요. 요역지 소유자가 이렇게 병으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권도 같이요 병으로 이전하죠. 이것을 뭐란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수반성 언제나 가지고 다른 약정이 없을 때 특히 지역권이 이전할 때는 부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지역권이 이전하면은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존버죠 그 제한물권들은 다 이전할 때 등기를 하는데 지역권은 등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역권은 승역지에다가요 지역권을 설정을 할 때는 요역지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의 공동 신청에 의해서 승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지역권 설정에 등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요 요역지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지역권이 설정됐다는 것을 다시 또 등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부기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통행지역권을 먼저 정리하죠. 통행지역권을 우리가 이제 시효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이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어떻게 한다?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나온다? 계속되고 표현된 이렇게요. 표현되고 몇 년? 20년 이렇게.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취득하고요. 시효 취득은 반드시요. 요역지 소유자요. 요역지 소유자가 여기요. 승역지상이요. 승역지상에 그다음에 통로를 개설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특히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다가 통로를 개설해야 돼. 그리고 나서 20년이 되고 등기를 함으로써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고요. 특히 요역지는요 적법 점유가 돼야 돼. 그래서 불법 점유가 되면요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가 없고요. 이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죠. 그러면 이것은 승역지 소유자들 을의 손실을 보상해야 돼요. 이게 좀 특이하죠. 원래 지역권은 무상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요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판례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걸 보시고요. 이게 바로 뭐가 다르죠? 우리가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은 무상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면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역권이죠. 지역권은 지역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료를 지급해야 되냐? 원래 지료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속기간은요. 이 전속기간이 문제인데요. 전속기간에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뭐가 냐면 분묘 기지권도 전속기간에 규정이 없죠. 분묘가 전속하는 동안이죠. 지역권도 전속기간에 관한 법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30년 그러면 큰일 나요. 당사자 간에 뭐로 정한다? 합의로 정하고요. 등기할 수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지역권에 관한 것이고 지료에 관한 것은 규정이 없어요. 보통 그런데 합의로 지료를 정하죠. 하지만 지료에 관한 것은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 이것을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역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역권의 불가분성.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불가분성이요. 한 번 꼭 나오는 것이죠. 그럼 지역권의 불가분성은 뭐냐면 이게 이제 갑이 요역지죠.
요역지를 갑하고 을하고 병이 이렇게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기 승역지 있죠? 이 승역지에다가 통행지역권을 취득하려고 그래. 그럼 항상 지역권은 권리니까 권리자 입장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권을 우리가 취득한다. 그런데 여기요, 소멸한다. 이렇게요. 취득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그럼 취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여기 취득이죠? 취득은요, 쉽게 하죠. 그래서 시효취득. 이러면 시효취득이 있고요. 소멸은 어렵게 하겠죠. 여기 소멸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 소멸이고 여기는 취득이죠. 그 다음에 소멸은 나쁜 거지만 소멸을 중단시킨 것은 좋죠. 그래서 소멸시효의 중단이나 또는요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요. 여기는요 취득시효, 취득시효의 중단이나 또는요 정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두 개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취득이고 취득 좋은 거죠. 권리가 취득하니까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막는 거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취득하든 한 사람이 중단을 시키면은 다른 공유자, 다른 공유자한테도 그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취득해.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쇼취득하죠. 통행지역권을요. 그러면 을병도 같이 취득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요 소멸이죠. 소멸은 나쁜 거잖아요. 없어지니까요. 그런데요 소멸이 나쁜 거니까 한 사람이 소멸되면 모두가 소멸된다. 그러면 안 되죠. 지역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원이요. 전원이 소멸되거나 전원이 취득시효로 중단한다. 취득을 중단한다. 이 말은 전원이요. 그러면 그래야지 많이 소멸되고 중단된다. 이런 말이죠. 전원. 여기는 전원 이게 나가야 돼. 그래서 소멸은 전원, 취득은 1인 이렇게, 1인 이렇게. 소멸은요 전원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잘 아셔야 돼.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취득하고 뭐가 있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런 말이죠. 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잘 읽혀야 돼요. 여기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권에서는 뭐냐면 지역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죠. 여기 이렇게요. 여기 이제 갑이죠. 갑을 요역지라고 하는 것이고 을을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통행 지역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승역지를 뭐라 한다? 승역지를 뭐라면 지역권 설정자라고 얘기하고요. 요역지를 뭐라 한다? 요역지를 지역권자라고 얘기하죠. 말을요 바꿔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을이요 갑을 위해서 여기 지역권 있죠. 이거 통행 지역권인데 이 지역권에다가 포장을 해주기로 해서 포장 의무 포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땅값은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포장비가 3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포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큰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그러려면 포장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지역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게 지역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승역지 소유자가 이 토지 부분 있죠. 여기 지역권 이 부분 이것을 어떻게 한다? 갑한테 야 너 이 땅 여기 이 부분 이거 너 가져 이렇게. 그래서 등기를 딱 해줘. 이 부분을 등기를 해줘 버려. 갑한테. 그러면 갑은 어떻게 돼요? 갑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자기 토지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자기가 뭘 가지고 있게 되죠? 통행로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게 지역권이잖아요. 그런데 이때는요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 통행로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역권이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을이 갑에게 이 부분의 토지를 너 가져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것 이것을 뭐란다? 지역권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지역권의 위기에 따라서 혼동으로 지역권이 소멸하죠. 지역권이 소멸해요. 소멸. 그래서 포장 의무를 면한다.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포장 의무를 면한다.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포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요역지, 승역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요역지, 승역지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용수지역권이 있죠. 용수지역권이요. 그래서 용수란 건 뭐죠? 무릎 꿇어 올린 거죠. 이 용수지역권은 후순위요. 후순위 지역권자고 선순위 지역권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순위 지역권자가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하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비배타성이요. 비배타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공용적 성격이다. 이렇게. 공용적 성격, 비배타성 이렇게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 사람이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점유를 하지 않죠. 비배타성이죠. 공용적 같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역지 소유자가요. 승역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공작물을 설치를 했죠.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도 같이 사용을 해.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지만 보상을 해야 돼. 보상. 대가를 보상해야 돼. 자기가 사용하는 것만큼 보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용수 조건은 소수냐고 선수냐고 이렇게 순서가 있죠. 순서가 이것을 뭐란다? 배타성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지역권은 비배타성인데 이거 하나만 배타성의 표현이다.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상린관계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지역권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 물에 관한 상린관계하고 비슷하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은 뭐가 없다? 지역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지역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다? 점유 보호 청구권. 점유 보호 청구권이 없어요. 지역권에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없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지역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권이 문제가 나면 아주 간단하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확하게요. 지역권에 관한 것을 우리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부종성이 있죠. 그래서 요역지가 없어지면 지역권도 같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수반성도 있고요. 이런 기본적인 것은 다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전세권 한번 보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세권은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우리 갑에게 전세금 1억. 여기서요. 전세금 1억을 이렇게 주죠. 전세금이요. 그리고 갑의 건물에요. 갑의 건물 1층에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전세권 그다음에 여기요. 등기 이렇게요. 전세권 등기를 이렇게 했어.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 등기가요.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요. 그다음에 담보 권능의 전세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익 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 권능의 전세권하고 그런데 용익 권능의 전세권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존속 중에 존속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다. 전세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의 경우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세권을 설정을 하면은 을은 갑에게 전세금 1억 원을 갑에게 지급을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존속 중이죠. 이런 존속 중이란 말은 지금 현재가 5월 1일이다 이 말이죠. 이 존속 중일 때는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분리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었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할 수 없다.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전세권은 종된 권리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주된 권리거든요. 그래서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요. 만약에 장차가 언제죠? 10월 1일이죠.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장차 전세권이 소멸할 것을 조건으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익권능의 전세권은 존속하는 동안 존속 기간 동안 이 말이죠. 사용 수익하고요. 만약에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되면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하죠. 그래서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 당연히 말소 등기 없이 이 말이 뭐죠? 바로 187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보면 존속 기간의 만료로 인한 용익 물권의 소멸이라는 것이 나오죠. 그때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소멸하니까 여기서요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전세금을 반환받으면 되죠. 전세금. 그런데 전세금을 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란다? 경매를 해야 되겠죠. 이 경매에 의해서 전세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를 해야죠. 우선 변제권 이렇게요. 이것을 뭐란다? 담보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용익 권능의 전세권, 담보 권능의 전세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전세권은 용익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용익 물권이기 때문에 존속 기간 동안 우리가 전세를 산다고 하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 산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전세금을 반환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금을 주지 않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전세권이 이미 끝났다. 그러면 전세금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전세권이 존속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세기한이 끝나면은 목적물을 점유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돈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저당권과 구조가 유사하죠.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은 그다음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를 담보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세를 살고 있다, 용익 권능이죠. 전세권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것을 용익 권능이라고 하고,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금을 바로 반환하죠. 그러면 담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특히 존속 중에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청권의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거나 합의로 전세권이 해지된 경우는 전세금 반환청권과 분리 양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세권 저당권이라고 하죠. 이 전세권 저당권이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주죠. 이걸 전세금이라고 하고요. 이걸로 간다 전세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세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의 건물이요, 1층에다가 을이요, 전세권을 설정을 하죠. 이 전세권은 용익권능의 전세권하고 담보권능의 전세권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세권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그러니까 전세 기간 중에 전세금이 있는데 돈은 전세금밖에 없어요. 그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세금 위에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권 위에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형식은요. 그런데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A라고 하는 여기 은행에서 저당을 잡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디다 잡느냐? 용익권능의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속기간 동안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세권의 존속기한이 만료가 되면 전세권은 없어지고, 전세권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죠. 그것을 얘기하죠. 특히 용익권능의 전세권이라는 것은 존속기한이 만료되죠. 만료되면은 뭐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다. 당연히요. 말소 등기 없이. 그러면 더 이상 저당권을 말 수 없다. 실행할 수 없고요. 실행할 수 없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전세권자가 받을 전세금이죠. 이 전세금에 대해서 뭐란다? 압류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이나 또는 제3자가 강제 집행을 실시하면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전세기간 만료한다. 당연히 소멸한다.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압류나 추심 명령이나 전부 명령 등을 통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설정자는 전세금을 A한테 반환해야죠. 그런데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제3자의 추심 명령 등이 없더라 이 말이죠. 없더라. 그러면 설정자는 전세금을요, 전세권자에게 반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네 가지 1, 2, 3, 4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림을 보면서 암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전세권 저당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전세권의 기본적인 것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전세권이 만약에 소멸하게 되죠. 그럼 전세권 소멸하면 어때요? 비슷한데요. 다요. 갑하고 했으면 기간이 끝났다. 2월 1일이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죠. 전세금. 을은 갑한테요.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이 두 가지하고 전세금이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여러분 동시행이죠? 동시이행의 경우는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단 말은 이것은 경매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은요. 언제 전세금을 반환하느냐? 을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고 그다음에 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전세금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자가요. 전세 목적물을 인도를 했는데 만약에 말소에 필요한 전세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갑은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세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동시행이니까. 그 다음에 이 을은 목적물을 인도했는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죠. 그러면 이 을은 경매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매.
만약 그런데 이 을이요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그 을이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하죠? 경매를 청구를 못하는데 경매를 청구하고 싶어.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한다? 먼저 목적물을 인도해. 그 다음에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을 해. 1번. 그러고 나서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뭘 한다? 전세금을 달라고 그래. 전세금을 달라고 해. 3번. 그런데 이 갑이요 전세금을 안 준다? 그러면 이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그때 뭐 한다?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경매를 청구를 못 해. 경매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채무불이행, 다른 말로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경매를 청구해. 그래서 항상 동시 이행 관계에 있을 때 계약의 해제나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무를 제공해서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요 동시이행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요. 목적물이죠. 건물의 일부죠.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이 3층짜리 건물이 누구 거냐? 이게 갑의 거예요. 우리가 저당권은 일물 일권이죠. 그래서 저당권은 3층짜리 건물 전부에만 저당을 잡을 수 있고요. 여기서 이게 단독주택인데 1층에만 저당을 절대로 못 잡아요. 일물 일권주의. 그런데요.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가 이 건물을 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요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고 하죠. 그러면 전세권은 뭐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죠? 물권은 누가요?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물권은 사람이 누가? 여기 전세권자 을이 물건은 어디? 물건은요 2층을 지배하고 있죠. 그럼 경매는요 어떻게 경매한다? 지배하고 있는 물건을 경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를 할 때는 내가 2층을 살고 있으면 2층만 경매해야 돼. 1층과 3층을 뭐란다? 나머지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경매가 안 된단 말은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경매가 안 돼.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가 안 돼 이 말이에요. 알겠죠? 나머지 건물 전부는 경매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부분만 경매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알겠죠? 그런데요. 이 건물 전부가 경매가 되죠. 그러면 그 모든 돈이 다 갑의 돈이죠. 우리가 전세금이라는 건 전세금 이러군요. 2층에서 전세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전세금은 채권이죠. 채권은 뭐다? 특정인과 특정인간의 관계죠. 그래서 전세금은 2층에서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갑의 전 재산 중에서 1억 원을 받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건물이요 전부가 경매가 되죠. 경매. 그러면 이 전부의 매각대금, 이 매각대금은 누구 거죠? 갑의 거죠. 이 갑의 거에서 이 매각대금 중에서 전부의 매각대금 중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거예요. 우선 변제. 알겠죠? 우선 변제권 누가요? 을이 우선 변제권 이렇게. 왜? 전세금은 채권이니까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 특정인과 특정인의 관계죠. 그래서 을이 갑의 재산 중에서 받아오는 것이고 여기 경매는요. 경매는 전세권으로 경매하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물건을 지배하는 것은 물권이니까 지배하고 있는 물건만 경매를 하는 것이고 말이 다른 거죠. 그래서 경매는 나머지 부분은 경매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전부 경매가 안 된다. 그런데 우선 변제는 전부의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제 전세권을 보면은 전세권이요. 일부가 이렇게 내가 3층을 전세를 했어. 갑의 건물. 그런데 3층의 일부가 멸실해. 일부가 멸실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부 멸실이 불가항력에 의해서 멸실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된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요. 만약에 불가항력에 의해서 멸실된다. 그럼 어떻게 하죠? 불가항력으로 멸실되면 그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해. 그 부분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즉 3층의 전세권을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의 잘못이다. 그러면 전세권자는 설정자에게 뭘 한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 부분의 전세권 3층의 전세권을 소멸하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우리가요 저당권 설명할 때 했죠. 불가분성의 예외. 즉 공동저당에서 공동저당이요. 그래서 동시배당할 때도 똑같죠. 이것을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세권을 하잖아요. 전세가 종료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부속물 매수 청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첫 번째가 뭐다? 반드시 설정자의 동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돼.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당연히 뭐가 없어야 돼요? 채무 불이행 같은 것은 없어야 되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청구 앞에 매수란 말이죠. 이것은 형성권인데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건물 전세권하고 임대차에만 있어요. 알겠죠? 여기요. 건물 전세권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에만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전세권에서는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도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요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세권자와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면 이것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일방적이란 말이 뭐다? 전세권 설정자 또는 임대인의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 없이 무조건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설정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지상물 뭐죠? 부속물 매수 청구해요. 그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을 못해.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세권이 끝났을 때 문제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요 이 중요한 토대를요 전부 다 본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나머지 것만 이제 우리가 조금만 보면 돼요. 자, 한번 보죠. 이제 전세권에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 중요한 것은 다 정리를 했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걸 한번 보죠.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등기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뭐란다?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요. 목적물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도를 하지 않아도 돼. 예를 들어서 이 판례가 최근 판례가 이런 판례 있죠. 2월 1일이요. 전세금 지급하고요. 전세금에 대한 등기를 했단 말이죠. 2월 1일 날이요. 그런데 여기 오면 3월 1일 날이요.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요 4월 1일 날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돼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전세권이 이 사람이 이사 와서 4월 1일부터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집이 경매가 됐어요. 경매됐을 때 저당권이 우선하는지 전세권이 우선하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우선하는가 이런 말이죠. 이때는 이러면 어떡하죠? 여기는 2월 1일, 여기는 3월 1일, 여기는 4월 1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례가 말했다. 전세권은 합의와 전세금 등기가 있으면 그때부터 전세권이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될 때부터 전세권이 아니고 알죠? 그 다음에 이 저당권자는 이미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논거로 인해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를 설정한 2월 1일부터 전세권이 시작되기 때문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때 전세금은 기존의 채권이요.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전세권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말하겠다. 갑과 을과 병 간의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전세권자, 제3자를 저당권자, 제3자를 근저당권자, 제3자를 가등기 담보권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알겠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할 수도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세권 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 한번 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에서 최장이요. 최장은 몇 년이냐? 10년이고요. 10년. 연장해도 10년이죠. 그 다음에 건물은요. 건물 전세권은 최단위요. 1년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요. 토지는 최단위요. 0이에요. 0. 알죠? 이게 큰 차이야. 그래서 최단 1년을 보장하는 것은 건물 전세권이다. 알죠? 건물. 그래서 최장하고 관계가 있다. 최장은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그래서 최단은 1년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건물만요. 또 건물 전세권만
법정갱신이에요. 건물만 법정갱신, 토지는 법정갱신이란 말이 없다. 건물만, 1년도 건물만 이렇게. 그 다음에 법정은 뭐죠? 법정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럼 법정갱신되면 어떻게 된다?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이때요. 각 당사자는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해. 해지를 통고하고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 6개월이 지나면 건물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존속기간에 관한 것이고요. 특히는요. 법정갱신되면 존속기간은 뭐 1년이다, 2년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 3개월 그러면 안 돼.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존속기간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 전전세하고요. 전전세. 이걸 보죠. 먼저 이제 전전세란 말이 뭐예요? 원래 이게 전세권이잖아요. 생각을 해봐. 전세권자가 누구죠? 을이죠. 을인데 다시 또 전세를 주는 거잖아요. 전전세. 다시 전세권자가 전세를 주는 거죠. 누구한테요? 병한테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전세권은 원래의 전세권보다 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예요? 존속기간이나 전세금보다 더 전전세권이나 전전세금이 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나 원전세금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동이 있는 전대차에서는요. 전차인은 권리는 없으나 임대인한테 의무는 있거든요. 그런데 전대차의 경우는 전전세권의 경우는 원전세권 설정자에게 뭐가 없다? 권리도 없고 뭐가 없다? 의무도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전세권이 전전세를 줄 때는 어떻게 한다? 설정자의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죠. 왜요?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사람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 그래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주니까 전세권자는 불가 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임대차 있죠. 임대차에서 전대차나 임차권을 양도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전세권은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란 말이죠. 그래서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만약에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고 싶다. 경매를 청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원전세권 있죠. 원전세권이요. 존속기간이 만료되고요. 그 다음에 원전세금 반환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전전세권이죠. 전전세권에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전세금이죠. 전전세금의 반환이 없어야 돼. 그래서 전전세금의 반환이 없어야 돼. 이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 그랬을 때요.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자를 대위해서 경매를 청구해. 만약에 경매를 청구하려면 원전세권이 소멸했는데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전전세권이 만료가 됐는데 전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아.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원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전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원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나 그럴 때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전세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전세권의 양도요. 전세권 양도는 뭐가 중요하냐? 갑이 이렇게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 1억을 줬는데요. 중간에요.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을이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인데 중간에요. 전세권이 양도가 돼서 전세권자가 병한테 바뀐 경우 이렇게. 여기는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소유자. 여기는요. 전세권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세권은 뭐예요? 전세권은 반드시 등기가 돼야 전세권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항상 뭐가 있다?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전세금은 지급했는데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라고 해서 그것은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을 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는요.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대항력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을은 병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병한테 이 사람이 전세금 반환 의무자가 되는 거죠. 전세금 반환 의무자. 그래서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은 종전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는 면하고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는 거죠. 등기가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는요. 이번엔 전세권자가 바뀌었죠. 이때 중요한 것은 전세권을 양도를 할 때는 갑, 설정자, 갑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죠. 전 물권이니까. 그런데 무슨 책임을 진다? 불가 학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양수인이 이렇게 있으면 양수인은 부기 등기를 하잖아. 부기 등기요. 따라서 설정자 갑은 누구한테요? 양수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돼. 전세금을요. 그래서 을한테 전세금 반환하면 안 돼. 자기한테 묻지도 않고 전세권을 양도했다고 해서 을한테 전세금을 반환하면 안 된다고. 전세 등기부에 뭐라 됐다? 병 앞으로 부기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전세금은 병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전세권의 양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전세권은 물권이죠.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양도성이 있어요. 양도성. 그래서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권은 양도성인데 전세권은요.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 당사자 간의 합의해서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요. 특약을 할 수 있고 이것을 등기하면은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물권은 양도성이 있고 양도를 금지를 못 하는데 유일하게 딱 하나 전세법만 합의로 양도 금지, 처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은 물권에서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요. 물권 이렇게. 여기서 물권에서는 다 양도성이 있어. 그런데 딱 양도인데 양도를 금지 못해.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 무효.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까지 이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제 비용상환청권은요. 이미 우리가요. 비용은 지상권을 얘기할 때 다 있는데 특히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해야죠. 여러분 전세권 있죠? 전세권의 경우는 필요비를 누가 부담?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해. 전세권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할 의무가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 따라서 전세권자는 전 필요비 상환을 설정자에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권은 뭐만 있다? 유익비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은요, 임대차죠. 임대차에서는 여기 필요비는요,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이것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임차인은요,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 비용을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유치권 이렇게요. 여기까지를 여러분 뭐라 한다?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전세권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전세권에 관한 모든 것은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자,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는 뭘 보냐? 유치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 이 말이죠. 유치권도 시험에 최근에 아주 잘 나오고 있는 테마 중에 하나고요. 뭐 매년 우리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유치권을 보면 유치권은 뭐다? 유치권은 먼저 타인이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적법하게 점유하죠. 그래서 적법하게 점유해서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요.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변제기 때 변제 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죠. 이것을 여러분요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보면 타인이죠. 여러분 타인은 뭐다? 타인은 유치권자 빼고 나머지를 다 타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다. 남의 것이어도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여기서 뭐다? 수급인에 뭐가 있다? 공사대금이죠. 그럼 반드시 유치권이 되죠. 그런데 수급인이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하죠. 이것은 누구 거다? 수급인이 원시취득이죠. 유치권이 안 돼요. 유치권이 안 돼. 수급인 거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급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한 것을 이것을 도급인 소유.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를 하죠. 합의. 그러면 이것은 유치권이 되죠. 그래서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하면 유치권이 되고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타인의 물건이요. 물건은 뭐가 있다? 동산하고 뭐가 있어?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유가증권은 배설을 하지 않아도 돼. 왜냐? 이것은 법정 담보 물건이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 법정이란 말은 등기나 배설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우선 먼저 한다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유치권에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선 변제권. 우리가 법정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하고요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누가 빠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법정이죠. 법정은 등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경매죠. 경매할 때 언제나 인수주의예요. 여러분 인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경매할 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법정 담보물권은 뭐다? 부종성이 엄격해요. 부종성이 엄격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언제나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뭐란다?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 종료 후 비용을 지출한다. 그것은 이 비용은 먼저 청구할 수는 있어. 그래서 비용은 선의 악의를 볼만하고 청구해. 그런데 그 비용을 주지 않는다 해서 뭐는 할 수 없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로부터 발생해야 돼. 그래서 절도범 된다 안 된다? 절도범의 수립이 있죠. 이것도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유치권은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해야 돼.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임대인 사람이죠. 임대인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안 돼. 왜?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안 된다? 권리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안 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안 돼요. 그 다음에 매매대금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니죠. 그래서 안 돼요. 특히 매매대금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자재납품대금 이거 안 되죠?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것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대금, 지상물 매수대금 있죠. 이 매수대금은 매매대금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그래서 이게 아주 시험에 잘 나고요. 변제기죠. 이런 변제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변제기는 유치권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면서 전송 요건이에요. 따라서 우리가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유치권 배제 특약을 하잖아요. 유치권을 배제하고 특약하면 이것은 유효가 돼. 유효가 된다는 말은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는 것은 오늘 공사가 끝났는데 아직 나 돈 없다. 한 달 뒤에 돈을 주겠다. 그래. 그럼 한 달 뒤에 갚아라 이 말이죠. 그럼 변제기가 오늘이 아니고 한 달 뒤가 되겠죠. 그럼 오늘부터 한 달 뒤까지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변제기가 아니니까.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우리가 이제 유익비죠. 유익비의 경우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죠. 그러면 돈 갚을 날짜를 연기했단 말이죠. 그때도 유치권이 안 되죠. 특히요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 유효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변제 받을 때까지 돈 다 받을 때까지 이것을 불가분성이라고 얘기하죠. 수리비가 10만 원이 나왔어. 그런데 그중에서 8만 원을 변제했어. 아직 2만 원이 남았죠.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치물 전부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거예요. 이 불가분성에 뭐가 있다? 예외가 있죠. 예외.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 또 하나는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불가 학력에 의해서 소멸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불가분성의 예외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유치는 뭐죠? 유치라는 것은 목적물을 뭘 해서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점유는 뭐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전송 요건이요. 따라서 점유가 침탈되죠. 침탈됐단 말은 점유를 상실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유치권은 소멸해. 따라서요, 우리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점유를 상실하자마자 유치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지 않는다? 침탈 상실, 여기서 물상대위. 그래서 유치권은 목적물이 멸실하고 그 멸실로부터 발생한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걸 물상대위라고 하는데, 유치권은 물건이 멸실되죠. 그러면 점유를 할 수 없죠. 즉 물건이 멸실됐다고 하는 것은 점유가 상실됐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유치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점유는 성립이면서 전속이죠. 이때 점유는 유치권자가 직접 점유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해도 돼요.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죠. 채무자에게 직접 점유를 시키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것,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직접도 되고 간접도 되고 다 되는데, 채무자한테 직접 점유를 시키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점유한다.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거의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알겠죠? 그다음에 유치권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자동차가요 두 대가 있어요. 자동차가 이런 자동차가 있고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고요. 그런데 이 B가 사고가 나서 을한테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업자요. 그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이 100만 원을 채권이라고 하죠. 채권이요. 그런데 이 을은 수리비 채권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A라는 자동차를 유치해야 되는가, B라는 자동차를 유치해야 되는가, 둘 중에 아무나 유치하면 되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여기서 우리는 목적물이죠. 이거 목적물. 이 목적물하고 채권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 말이죠. 우리는요 뭐라고 되어 있다? 유치권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하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그러니까요 물건은 B죠. B라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만 유치권이 되기 때문에요, 이 채권과 목적물 간에는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A 자동차는 비록 갑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A 자동차를 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치권은요 점유해야죠. 먼저 채권이 발생해야죠. 채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해야 돼. 그래서 유치권은 항상 이 두 단어가 따라다녀야 돼. 채권이 있고 점유해야 돼. 채권이 있고 점유, 이것을 유치권이죠. 만약에 채권이 먼저고 점유가 나중이다. 그러면 점유할 때 유치권이 인정이 돼. 채권이 나중이고요. 점유가 먼저다. 그러면 채권이 발생할 때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점유하기 전에 먼저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먼저 점유하고 나서 나중에 채권이 수리가 완료가 돼도 그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련성을 요하지 않지만 채권과 물건 간에는 결련성을 요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채권과 점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매하고 관계가 돼서 한번 보죠. 경매, 이렇게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 있고 여기 을이었죠? 갑하고 을하고요 2월 1일 여기서 보면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여기요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렇게요. 가압류 이렇게 있고 나서요, 이 저당권에서 경매를 하려면 4월 1일 날이요 경매 개시 등기라죠.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가압류에서 경매를 하려면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를 해야 되죠. 압류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요 병이요 경락인이 이렇게 있는 거죠. 경락인 이렇게요. 그런데요 여기서 여기 3월 1일이죠. 3월 1일 날 여기 유치권이 있을 수 있고요. 유치권. 여기요 5월 1일 날 여기 유치권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유치권은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유치권은 인수주의죠. 자, 그럼 2월 1일이죠. 2월 1일. 자, 2월 1일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저당권하고 가압류죠. 그러면 저당권하고 가압류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치권은요. 여기요 경매 개시 등기, 압류 등기 이것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먼저 유치권이 있다. 이것보다 나중에 유치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보다 먼저 유치권이 있죠.
그러면 이 유치권으로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유치권 있죠. 나중에 이걸 가지고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이제 큰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유치권이 있다, 대항하지 못하고, 나중에 유치권은 먼저 경매 개시 등기보다 먼저 있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나중에 된 유치권은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요. 수정하세요. 이렇게요. 왜 그러느냐? 이 경락인이 경락받아 가지고 유치권자한테 그건 내가 경락받은 물건이니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유치권자는 이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언제까지?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불가분성. 여기는요. 유치권은 성립하나, 경매 개시 등기 후에, 압류 등기 후에 유치권은 성립하나 이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경락인이 유치권자한테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면 인도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경매 개시 등기, 압류 등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유치권은요, 말소, 기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인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유치권에서 보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채권과 물권에 관한 것을 싸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요, 을한테요, 수리를 맡겨서 집수리를 맡겨서 수리 비용. 여기서 수리 비용이 1,000만 원이 나왔어요. 1,000만 원. 그래서 우리는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이요. 수리비가 나왔는데 갑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그 도중에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 그래서 경매가 돼가지고 여기 병 있죠. 병이 경락인이 됐어. 경락인. 매수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이 유치권자가 이 병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 청구요. 또는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유치권 행사 이렇게요. 할 수 있는가? 또는요, 지금 이 을이요, 종전 소유자 갑한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변제 청구 또는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유치권 행사 이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유치권자잖아요. 유치권자는 이것은 우리가 변제 청구라는 것은 채권을 얘기하죠. 채권. 여기다가요,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여기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되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갑이 수리를 맡겼지 병이 수리를 맡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을은 병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수 없고, 이 갑에 대한 항변권을 병한테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권은 특정인과 특정인에 관한 것이니까 을이 갑에게만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유치권이죠. 이 유치권은 물권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세상 누구에게나. 그래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다 주장을 해.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요. 아주 중요하죠. 여기 동시행 항변권이나 변제 청구는 사람과 사람, 특정인과 특정인 누가 수리를 맡겼느냐? 갑에게만 청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락인 제3자에게는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요,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유치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갑이나 채무자나 또는요,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하나 보냐면 이런 것을 한번 보죠. 이 지금 자동차가요, 누구 것이냐? 이게요, 갑이에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그런데 여기 누구죠? 을이죠. 을이요, 누구냐?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 갑의 차를 렌트카죠.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먼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죠? 수리업자죠. 수리업자. 이 수리업자가 누구죠? 병이죠. 병이요, 수리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났다 이 말이죠. 100만 원이 났다. 이걸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요,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요, 돈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뭘 해서 점유하죠. 점유해서 변제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그래서 세상 누구에게나 이것을 인도를 거절하는 거죠. 이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유치권. 세상 누구에게나 이것을 대세권, 절대권이고요. 변제 받을 때까지 이것을 뭐란다? 불가분성. 점유를 뭐란다?
유치권의 성립이면서 존속 요건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누구에게나 인도를 거절해 그것을 유치권이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알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채권 100만이 나왔죠. 이 차의 소유자는 갑인데요. 임차 인은 이 사람은 소리한 사람이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것인가 이 말이죠. 누구에게 수리비를 청구한다? 병은 을에게만 수리비를 청구하지 이 자동차의 소유자인 갑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수리를 누가 맡겼다? 을이 맡겼다. 그래서 을에게만 수리비를 청구해. 채권이니까. 여기서 뭐가 나온다? 아, 유치권이라는 것은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을의 소유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을의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유자죠. 소유자. 그럼 이 소유자가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죠. 청구하면은 병의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한다. 병의 승낙. 그래서 병의 승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유치권 소멸 청구는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왜? 승낙이 있어 소멸하고요. 병의 승낙이 있어야. 이때의 상당한 담보는 여기는 피담보 채권 100만 원의 채권의 상당한 담보를 얘기하는 것이지 물건의 상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좀 뭐죠? 채무자 즉 설정자의 권리이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그래서 상당한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이것은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니고 설정자의 권리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수리비 100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수리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야? 언제까지 이것을 유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병이라는 사람은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뭐죠? 여기요 채무자. 여기서 채무자는 갑을 얘기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대여할 수 있고 담보 제공할 수 있고 담보 제공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반드시요 승낙을 받아야 돼. 그런데 여기서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하면 승낙 없이 그러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고 만약에 승낙 없이 만약에 임대했다. 임대행위를 했다. 임대행위 그러면요 이 뭐죠? 정한테 임대를 했다. 예를 들어서 정한테 그러면 정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죠. 그래서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이 차임은요. 반드시 갑에게 반환을 해야 돼. 반환. 동의 없이 하면은. 그래서 동의 없이 만약에 정한테 임대를 주죠. 그러면 정은 적법한 임차인이 아니고 불법점이죠. 그래서 갑은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해서 물건을 내게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임은 반환해야 돼요. 여기요. 대여하고 담보 제공하고 사용하자는 이렇게 세 가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여죠. 대여. 알았죠? 대여. 준다 이 말이죠. 이때 대여를 할 때는 대여하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죠? 대여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요. 차를 렌트카를 줬더니 10만 원씩이 나온다. 그럼 이게 대여하면 여기서 그 렌트비가 나오죠. 렌트비. 이렇게 렌트비가 나오면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과실이라고 그래. 과실. 이런 과실을 수취해요. 누가 수취해요? 을이요. 병이요. 병이 과실을 수취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해요. 우선 충당 이렇게. 자, 이제 봐요. 이때 만약에 과실이 금전이 아니죠. 금전이 아니면 이것은 경매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서 과실을 수취해서 어떻게 한다? 우선 충당한다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이죠. 그런데 렌트를 주면 10만 원씩 나온다. 그럼 10만 원씩 공제하죠. 그럼 90만 원. 90만 원이죠. 10만 원 공제하죠. 그럼 80만 원. 또 계속해서 10만 원 남죠. 자기가 마지막으로 렌트를 줘서 10만 원 0이 되죠. 0이 되면 유치권이 소멸해서 차를 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우선 충당인데 이 충당을 할 때는 먼저 이자에 대해서 먼저 충당하고 그다음에 원금 순으로 충당을 해. 그래서 이자가 먼저 비용이죠. 비용을 먼저 떨고 나머지 원금을 떨어. 그래서 우선 충당권이 이건 다 유치권자한테 있는 거예요. 과실을 수취할 권리 유치권자에게 있고 과실이 만약에 금전이 아니면은 경매를 해야 돼.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서요. 우리한테 또 뭐냐? 이 수리업자가 뭘 한다? 돈을 안 주죠. 그럼 여기서 경매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요.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요. 질권하고
질권하고 유치권에만 있고 저당권에는 없죠. 그래서 먼저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 청구하고 그다음에 감정인의 평가를 받고 그다음에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죠. 통지 이렇게 정당한 이유, 법원의 청구, 감정인의 평가, 채무자에게 통지 이런 요건을 갖추면 간이변제 총당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경매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 그다음에 이것은요 환가를 위한 경매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한다 그러면 안 돼. 뭐한다?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하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 우선이란 말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다. 즉 물건을 경매에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에서 비용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채무자의 상납을 받아야 되는데 상납이 없어도 보존을 위한 사용은 상납이 없어도 관계없어. 즉 보존을 위한 사용은 그것은 적법이에요. 적법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보존을 위한 사용은. 그러면 이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는 게 뭐냐? 자기가 수리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고 이때 살아도 그것은 적법이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없지만 살면은 뭐는 해야 된다?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유치권 행사하죠? 그럼 여러분 유치권 행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드는 비용들 있죠. 유치권 행사하는 중에 필요비와 유익비가 나와. 그러면 또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필요비와 유익비에 대해서 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유치권자도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치권 행사죠. 그러면 유치권의 행사는 피의담보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그래서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송에서 유치권을 항변을 하죠. 항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그러면 이것은 뭐다? 그 상환 급부 판결, 다른 말로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고요. 항변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다? 피고 전부 패소 판결이요. 다른 말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 이렇게 되겠죠. 소송을 항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치권하고 이제 동시에 항변권하고 비교가 되기도 하죠. 항변권은 채권이고 그다음에 유치권은 물권이고 유치권은 점유를 하고 항변권은 점유하지 않고 그다음에 유치권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는데 항변권에는 그런 것이 없죠. 알죠? 그래서 항변권은 채권이고 유치권은 물권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권과 항변권은 병존할 수 있다. 병존. 이것을 뭐냐면 병존하는 것이 배타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유치권은 점유해서 배타성이 있지만 항변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알겠죠?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항변권은 점유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병존할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 항변권은 채권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런 것을 보면 여기까지가 이제 유치권.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 그다음에 전세권, 유치권이라는 것을 전부 다 살펴봤어요. 알겠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